4시 17분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자,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이 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노무법인 도울꽃의 김유경 대표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오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날일 것 같아요. 노무사로서 일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날이죠. 네. 노란봉투법 어떤 법인지 일단 좀 간략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늘 출연의 목표가 네. 정말 쉽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전달해 드리는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너무 많이 들었던 친숙한 용어인 노란봉투법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이죠. 네. 근데 이제 노조법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어떤 그 노사관계가 아니라 이제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은 정확하게 노조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하는 법은 3조에 가까운 얘기고요. 노조법 2조까지 같이 이번에 개정이 된 건데 네. 노조법 2조의 핵심은 노조법 2조라는 게 노조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사용자 정의를 좀 확대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만 사용자로 봤던 거를 근로계약서를 이제는 써가지고. 네, 갑가을이 있으면은 네. 제가 이제 근로자면 상대방이 이제 사용자인데 네. 그게 이제 나랑 직접적으로 체결한 당사자가 이제 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금은 더 확대가 돼서 예. 이렇게 근로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네. 또 다른 어떤 원청 사용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제 저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의 어떤 근로 조건에 대해서 법령의 용어 이런데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네. 하면 이 원청 사용자도 저의 사용자로 보겠다라고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2조의 핵심은 사실 그거고요. 예. 3조가 말하자면 노란봉투법이랑 좀 가까운 이제 법인데 네. 네.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이제 하는 조항이에요. 원래부터. 근데 이 법에서 이제 신설된 조항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불법쟁의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개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네. 여러 가지 어떤 따져야 되는 요소들을 신설을 해서 책임 범위를 제대로 한번 따져보고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것이 3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더 많지만요. 네,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 입에는 이거 있지만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지 하고 궁금해하시면서 정작 찾아보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네, 네. 어떻게 유래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은 급여를 이제 전자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옛날에는 월급을 노란 봉투에 가까운 봉투에 누런이었나요? 어쨌든 누런에 가깝겠습니다. 누런 봉투에 현금으로 받았던 관행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빽빽하게 써 있었어요. 막 네, 글씨도 써 있고. 그 노란 봉투인데 네.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최초의 사건은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에 20년도 더 됐어요. 네,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배다로라는 노동자가 네. 회사가 일단 노조 탄압도 있었지만은 그 파업 이후에 네. 아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 도저히 그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예, 그 개인 집으로 네. 이제 가압류 통지서를 날리고 이런 상황에서 네. 고통받다가 이제 분신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이고 이 사안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2013년에 쌍용자동차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 굉장히 이제 또 큰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가 됐을 때 네. 어떤 시민이 이제 언론 칼럼에다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우리가 모아보자. 1인당 뭐 4만 얼마씩 해서 그게 47억인가 네. 개인에게 청구된 맞습니다. 거를 그걸 1인당 4만 7천 원씩 하자. 해서 모아서 모금을 해보자. 그래서 네. 그때 그분이 노란 봉투에 실제로 그 돈을 담아서 월급 봉투를 상징하는 노란 네네. 봉투에 담아서 그 모금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 네. 말의 유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사실은 이 법이 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논란이 재점화가 됐고 이러면서 19대 국회에서 이미 두 번의 그 국회 통과, 본회의 통과가 있었는데 19대에서는 입법 발의가 됐었고 네, 죄송합니다. 21대, 네네네. 22대에서 됐었죠. 21대, 22대 예, 국회에서는 각각 본회의를 통과를 했지만 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하면서 당시 폐기가 됐고요. 대통령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비로소 이제 법이 최종적으로 이제 지난해 9월 9일에 공포가 됐고 8월 30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후에 예, 공포가 6개월이 되고 경과된 날이 오늘이죠. 이제 네. 오늘부터 비로소 개정법이 시행되게 공포 후 이르렀습니다. 6개월 지나야 이제 시행이 되는 네네네. 거니까요. 네.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크게 담겨져 있는 법이 어떤 건지 지금 내용은 골자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는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지금 어떻게 달랐었던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 처음에 논란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리고 법 개정 과정을 거치는 내내 사실 일관되게 네. 노동계에서는 사실은 단체 교섭권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노동 조건, 특히 임금 등을 만약에 올리고 싶으면 네. 진짜 사장인 원청하고 얘기를 해야지 풀린다. 이게 아주 심플한 어떤 논리였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네. 하청 사장은 사실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죠. 원청이 도급을 줬을 때 네. 원청이 사실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장이 나와서 교섭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했던 거고 반대로 경영계는 네. 이게 뭐 그 아까 잠깐 제가 건너뛰었지만 뭐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쟁의행위가 파업인데 그 뭐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법 아니냐.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관련해서도 법을 바꾼다고 하니 마음대로 불법 파업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든가 네. 특히나 이제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청 입장에서는 자동차 이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수백 개가 되는데 네, 네. 그럼 수백 개에서 다 노조가 만들어져서 100개 정도가 생기게 되면 네. 1년 내내 원청이 100개의 교섭을 하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해왔고 실제로 이런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등 법의 근간을 흔드는 특례 조항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제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 어떤 민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특례 조항처럼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그 불법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어떤 과도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말자. 그리고 일부 범위에서는 어떤 손해배상을 면제해주는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3조에 신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민법에서는 불법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게 대원칙이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가 네, 기본적인 이제 법리인데 네. 그것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이제 노동부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노동부에서도. 그래서 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도부터 예.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런 논란이 계속 대립돼 왔던 거죠. 네. 그래요. 쉽게 노란봉투법 얘기는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부에 안 와닿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2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노조법 2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제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네.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하청업체에 생겼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일각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바 중에서 당장 어떤 하청업체의 노조의 목소리나 힘이 너무 세져서 뭐 불법 파업을 조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노조가 힘이 커지면서 노사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 법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하청 노동자가 그 원청이랑 교섭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권리가 하나 더 생긴 것이고 만약에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시죠. 라고 하면 그에 응할 의무가 이제 원청에 생긴 것이라서 네. 이게 그 잘 대화해 가지고서는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법인 것이지 무조건 파업을 해라고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만약에 교섭을 하고 싶다면 네. 가장 노조를 만들어야 처음으로는 되겠네요. 노조를 만들어야죠. 노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노조에 가입을 하거나 네. 사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섭 절차 매뉴얼 등에서 이제 적시를 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떤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서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솔직히 쉽지는 않다. 노조를 만드는 조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노조는 사실은 법상으로는 2명 이상만 뭉쳐가지고 어렵진 않을 간단히 것 설립신고서만 같은데요. 작성하면 되긴 하는데 네. 지금 현재 하청 노조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직접 노조를 만들기보다는 네. 이미 크게 만들어져 있는 예를 들어 금속노동조합이라던가 이런 곳에 가입하는 형태로 노조를 지금 노조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2조에 지금 담고 있는 게 사용자 노동쟁이 범위 이런 범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노동자들에게 더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겠죠. 네.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거죠.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노사 간의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라던가 갈등 요소들을 한층 더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더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네. 기존에는 사실 하청 노조가 뭔가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하고 싶을 때 네. 하청업체랑 일단 교섭을 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파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원청의 교섭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또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상존했던 건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하청 간의 어떤 그 교섭할 사람을 만들고 원청이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이렇게 진짜 사장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든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갈등이 저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그리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능할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공공부문이라든가 민간이랑 마찬가지로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네. 만약에 원청은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공공부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가 원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가 이제 위탁을 준 다산 콜센터다. 예를 들어. 네. 라고 했을 때 서울시를 상대로 직접 이제 교섭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진다. 지금 이미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다산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노조를 서울시를 만들어서 상대로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미 거죠? 그렇게 해왔었고 그거와 비슷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뭐 CJ에 대한 통운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등의 어떤 사례들을 보게 되면 네. 결국은 하청에서 노조를 막 만들어가지고 원청하고 교섭을 했었고 실제로 뭐 초장시간 노동이라든가 저임금 문제 등을 결국은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해결한 실마리는 원하청 간 교섭이었거든요. 하청 간에 이미 교섭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판례라든가 노동위원회 판정단이 이미 많이 존재를 하고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 노조법에다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청 간 교섭 사례가 이미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왜 기업들은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이미 아까 시작되고 있었고. 언급을 하셨지만 네. 불편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이 어떤 당연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여태까지 사실 그랬지만 교섭을 그 하청을 계속 만드는 이유들이 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청이 만약에 100개의 어떤 하청을 갖고 있다 혹은 외주라던가 그다음에 도급을 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약간은 비용 절감 그리고 어떤 시효내고 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다각화를 했던 간접 고용을 다각화했던 어떤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그 하청업체들로부터 교섭 요구가 온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어떤 반발 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이 나서서 네. 이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면 결과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영계 재계는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용자 범위가 좀 확대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파업이 더 늘어날 거라고 경영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좀 더 그 현장에서 갈등은 깊어지고 그런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지금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하세요? 이미 네. 하청에 조직되어 있는 많은 노동조합들이 네. 그 하나하나 개별 기업별로 노조를 만든 게 아니라 네. 이미 초기업, 그러니까 기업을 넘어선 큰 덩어리의 노조 안에 지금 편입돼 있는 네. 상태라고 보시면 돼서 이 법이 개정이 됐지만 사실은 이후에 펼쳐질 교섭의 모양은 원하청 교섭의 모양은 아주 다수의 작은 어떤 단위의 교섭이라기보다는 네. 소위 유럽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산업별 노조, 초기업별 노조 간의 어떤 교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교섭의 어떤 숫자가 갑자기 폭증한다거나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파업이 폭증한다거나 그런 일은 당장은 저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장은 네. 네. 당장이란 단서를 붙이신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 많이 알고 계시는 네이버의 경우가 이제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네이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원청이겠고요. 네. 거기에 이제 손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6개의 그 소위 말하면 하청이라고 할 수 있는 협력 업체들. 네, 네. 거기가 사실 소속되어 있는 노조는 딱 하나예요. 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의 네이버 지회. 화성식품 노조. 그 네. 지회가 네이버라는 하나의 원청을 상대로 이미 교섭을 실시를 했던 네. 선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기업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별도의 태스크포스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법무, 노무 등 유관 부서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가 궁금합니다. 그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원청과 하청 그 노조의 교섭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구체화해달라는 요구였는지 실제로 그 구체화해서 뭔가 내용이 담긴 게 발표가 됐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법이 오늘 시행되기 얼마 전인 지난달 24일경에 일단은 그 고용노동부는 법이 바뀐 거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었고 그에 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절차 매뉴얼이라는 걸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절차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제 핵심은 어떻게 그러면 원화청 교섭 체계를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되는 것이냐라는 걸 만든 말 그대로 매뉴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좀 어려운 말인데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걸 해라라는 게 핵심인데 말은 쉬운데 그러니까 네네. 교섭 창구 단위를 어떻게 하라는 원청이 말인 하는데 만약에 하청업체가 만약에 50개다. 어. 라고 하면은 이 50개가 한꺼번에 다 50개의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청업체들 집단 안에서 교섭을 할 대표자를 하나 만들어라. 대표 노조를 하나 만들어라. 네. 라는 게 창구 단위라라는 어떤 기존의 제도인데 그럼 바뀐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의기가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조법 시행령상에는 네.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 단위라 절차라는 걸 진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이라는 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근데 하청 50개라 그러면 50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걸 묶어서 창구 단위라 하라고 지금 노동부는 안내를 해버린 거라 네. 이게 어쨌든 기존 법하고도 맞지가 않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말들은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창구 단위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인 저희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단계마다 뭔가 법적 판단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끔 하청 노조들이 같이 잘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표 노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회사에다가 교섭을 하자고 원청이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원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씩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그럼 이 원청이 진짜 사용자가 맞는지를 또 법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쭉 거치다 보면은 진짜 사장님 만날 때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그 교섭 매뉴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기업들이 이번 법 통과로 뭐 해외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왜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는 조금 더 우리보다 우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법이 너무한 거 아니냐.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해외 사례가 훨씬 더 우리보다 느슨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대 과도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해요.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볼 수 있겠는데 소위 공동 사용자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 사용자 법리. 그래서 네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조인트 인플로이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구글의 사례가 있었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구글의 협력업체들이 뭐 부당노동행위로 이제 사용자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건에서 이제 그 구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에서 구글을 사용자로 봤던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은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이제 노동 조건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구글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협력업체 사장뿐만 아니라 구글도 사용자를 보겠다라는 법리가 이미 미국에서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은 헌법상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아닌데도 그런데도 오히려 이 공동 사용자 법리를 통해서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단체 교섭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은 공동 사용자 법리 같이 폭넓은 어떤 법리는 우리는 아직 채택을 하고 있지 않아서 네.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 이 주장 저는 타당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부풀려졌다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그 노사 간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측에서는 시행 전에 좀 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하고 원화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 이 두 문서 나온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히려 부족한 걸 넘어서서 네. 약간의 뭔가 법적인 분쟁이라던가 네. 논란의 어떤 소지가 큰 매뉴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다만 이제 김영훈 장관이 평소 이 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대화촉진법, 상생법. 네. 네, 저는 그 취지에 맞게 이 법이 가야 되고 노동부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대화가 교섭이 원만하게 원화청과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네. 판단해서 너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동부가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제도적 지원에 좀 나서야 될 것 같아. 이게 뭔지 좀 사업장별로 좀 알리는 그런 노력도 해야 네. 될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기 세미나 이런 것도 개최하고 네.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노무사시니까요. 근로자, 이제 노동자들이 이번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 있으면 끝으로 좀 짧게 정리해 말씀을 드릴 주신다면요. 텐데 이미 오늘 3월 10일 오늘 시행일로부터 네. 많은 노조가 이미 개선 요구를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앞에서도 뉴스로 한 가지 꼭 전해드렸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미 헌법상 단체 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네. 원청을 상대로 이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보장이 돼 있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더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하청 노동자들은 하나의 무기를 더 갖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3조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정당한 이제 파업이든 그다음에 불법 그 쟁행이든 간에 사용자에게 어떤 손배폭탄을 던지는 그런 일들은 네.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는 생겼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시고 네. 앞으로 이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뭐 단결해서 어떤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노동자들도요 소모적인 어떤 갈등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사업장이 계속 멈춰서면 네. 기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내 주머니가 팍팍해지는 거는 당연한 그럼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좀 상생과 네. 지혜의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파업을 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돌고체 김유경 대표 노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